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기억들 하실 겁니다. 지난 2015년이었었죠.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이 강제 노역했던 군함도를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당시 반대 여론이 컸는데요. 일본은 강제 노역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강제 노역을 여전히 부정하는 듯한 보고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최근 나라 안팎의 상황을 보면 약속의 중요성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국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때마다 국민을 위해 뛰겠다고 약속했던 정치인들이 정쟁에 빠져 합의했던 민생 법안마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김성환의 시사야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 전 저와 제작진은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 하루의 이슈를 꼼꼼히 챙겨드리고 정치권의 움직임, 그 속에 숨은 행간을 짚어드리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어찌 보면 거창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김성환의 시사야는 약속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는 이 시대에 초심을 잃지 않고 청취자와의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며 최후 통첩을 보냈고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과 전화 연결해 오늘 자동 부의된 공수처법 문제와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은 시사야 1주년을 맞아서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애정에 보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총 50분을 추첨해서 케이크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시거나 김성환의 시사야에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또 프로그램이 잘 되라는 의미의 매서운 비판의 메시지 모두 좋습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사야의 문을 항상 장혜찬 평론가가 열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영광이죠. 너무 영혼이 없었나요? 네. 그러게요. 정말 영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사실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이렇게 뉴스를 전해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뉴스하러 한번 들어가 볼까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됐는데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유한국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오늘 기존의 일종에 따라 공수처법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되었는데 사실 부의까지는 모두가 예상한 수순이었고요. 네. 결국 상정을 어떻게 하느냐, 표결 절차에 어떻게 돌입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12월 10일로 국회 본회의가 기한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과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선거법, 검찰개혁법 또 여러 민생 법안 등을 일괄 상정시켜서 타결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섣불리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만 마지막 기한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는 9일 패스트트랙 등과 예산안 등을 상정시키겠다는 그런 내부 전략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일 본회의가 이미 예정이 돼 있었던 상황이긴 한 거죠. 네, 사실 예산안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합의 없을 경우에 본회의에 올라오기 때문에 네. 예산안이 올라갈 때 나머지 법안들도 같이 통과를 시키겠다는 그런 원내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뭐 민주당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우리 처리할 수 없다. 계속 지금 이 상태를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든가 아니면 공수처법을 그건 뭐 지금 처리하지 않는 한 우리의 태도 변화는 없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국당 내부적으로는 협상론도 조금씩 대두되곤 있어요. 이번에 원내대표 신임 출사표를 던진 네. 강석호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야당 원내대표의 역할은 유연한 협상이다 이런 말을 담기도 했었고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는 협상 테이블로 나갈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류 의견은 아닌 것 같고 비주류 개파를 중심으로 해서 협상론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사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국당의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민식이법과 여러 민생 법안 같은 경우는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열어서 먼저 처리해 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받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식이법과 민생 법안을 통과 안 시키고 있는 주역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필리버스터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 오는 9일 예산안과 함께 나머지 법안들이 상정돼서 표결이 시도되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다시 한번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원포인트 국회 열었을 때 민생 법안에다가 필리버스터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기국회 끝까지 그냥 가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선거제라든가 아니면 공수처법을 본회의 표결도 못 붙이고 그냥 끝나버리는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우려도 있는데 네. 지금의 여론을 봤을 때 민생 법안에 대해서까지 그런 식으로 했던 말을 뒤집고 필리버스터 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결정적으로는 유치원 3법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네. 뭐 민식이법이나 다른 법에 대해서는 통과에 이견이 없다 하더라도 유치원 3법도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9일에 어떤 순서로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냐면 네. 예산안 제일 먼저 올립니다. 네. 그다음에 선거법 먼저 올리기로 했어요. 검찰개혁법 올리고 마지막 순서로 민생 법안이 있습니다. 일단 선거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나면 한국당의 어떤 필리버스터 동력이 떨어져서 나머지 법안들은 자연스럽게 통과가 될 거라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고요. 네. 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진짜 민생 법안 통과시키려면 제일 먼저 올리면 되는데 선거법을 먼저 올리는 건 민주당이 민생 법안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항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내 전략이라는 건 수시로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는 일주일 동안 한국당도 변할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어떤 전략을 세울지 계속해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일단 자유한국당이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패스트트랙을 함께 공조했던 야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하고 공조를 좀 더 강화하겠다. 자유한국당이 저런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그냥 우리끼리라도 법안 처리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른바 다른 야당들과 4+1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는데 네. 이 4+1 회동을 원내대표 간 협의체로 격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을 완전히 제외하고 나머지 야당들과 함께 법안을 상정해서 표결하는 것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만 네. 정말 끈끈한 공조가 필요하거든요.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임시국회를 단기로 쪼개서 열었다가 또 닫고 열었다 닫고 이런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나머지 야당이 과연 민주당에게 얼마만큼 협조를 해주느냐. 네. 그리고 선거제와 관련해서 여전히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먼저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로 넘어야 할 산 같습니다. 지금 근데 거의 합의에 근접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250대 50
이렇게 해서 지역구를 250석으로 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의석을 50석으로 만들고 대신에 그 50석에다가 그 연동을 비율, 하는 네. 예. 40%를 할 것이냐 50%를 할 것이냐 아직 정리는 안 됐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기다 적용하는 이런 방식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250대 50이 되면 지역구 의석이 3개밖에 안 줄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정당들이 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이 50석의 비례대표 의석이라 할지라도 연동형 비례제가 적용이 되면 이 50석 대다수가 아마 정의당이나 이런 군소야당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변혁 같은 바른미래당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비율을 40%로 하자. 그리고 반면 정의당은 50% 이하는 받을 수 없다. 여기가 지금 마지막 고비인 것 같은데요. 이 10%에 따라 또 의석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네. 어떤 합의가 도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강경투쟁을 원내에서 이끌었던 나경원 원내대표직을 결국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오는 임기가 10일까지였는데 네. 12월 10일까지였는데 물러나는 모양새가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본인이 사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내일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의원 다수가 뭐 3분의 2 이상이 원내대표 재신임을 하자 하면 총선까지 계속 가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때 가서 선거하면 됩니다. 근데 재신임을 내일 투표하겠습니다 했는데 황교안 대표와 지도부가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임기 연장 없다. 투표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경로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뭐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절차대로라면 12월 10일에 끝나는 게 맞는 거니까요. 사실상.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 물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물러가는 모양이 참 중요한데 황 대표와의 갈등설이 계속 불거졌었잖아요. 네. 마지막까지 이 투톱의 갈등이 사실이었던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문 부호를 남기게 됐습니다. 근데 뭐 당헌 당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사실 6개월 이하로 기간이 남아있게 되면 선거 이전에 네. 재신임을 받을 수 있다는 당헌 당규도 있습니다만 네. 황 대표 입장에서는 기존의 임기를 더 준수하자는 쪽에 무게감을 둔 모양새이고 후보가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강석호 의원이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네. 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기준 의원도 물밑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후보가 없었으면 몰라도 하겠다는 사람 있는데 선거 안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의 당직도 지금 전면 35명인가요? 네. 한 30여 명을 다 지금 교체한 상황이고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만약에 교체가 된다고 하면 뭔가 협상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되죠? 일단 35명의 당직자들이 전부 사표 제출했는데 다 교체되진 않았고요. 네. 굵직굵직한 인선들은 교체됐습니다. 유임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단 2기가 출범했다고 봐야 되고 결국 협상을 담당하는 것은 원내대표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유력한 후보가 구 비박계에서는 아직도 제가 비박계 친박계 써야 된다는 현실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씁쓸합니다만 구 비박계에서는 강석호 의원이 이미 출마 선언했고요. 네. 친박계에서는 유기준 의원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강석호 의원 같은 경우는 협상을 하자면서 출사표를 썼기 때문에 이 지도부가 들어서면 더불어민주당과 막판 협상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이고 반면 유기준 의원 친박계가 들어서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여러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끝까지 강경한 대치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심재철 의원도 출마를 뭐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직 그거는 뭐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나요? 물 위로 나오진 않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 국회 부의장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원내대표 나오는 게 우리의 정치적 상식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회 부의장이 훨씬 더 높은 자리라고 보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출마하실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 결국 바른미래당이 지금 원내에서 원내 3당이 협의를 할 때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신환 원내대표가 지금 중재안까지 내놓은 상황인데 지금 윤리위원회에서는 정직 1개월인가요? 그걸 지금 징계를 내린 상황이잖아요. 그
원내대표직도 유지하지 못할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지금 중간에서 중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당분간은 원내대표직을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윤리위 결정이 있고 나서 손학규 대표가 이동섭 원내 수석 부대표를 원내대표 권한대행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네. 하지만 이동섭 의원이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투표로 뽑는 자리예요. 네. 윤리위나 당대표가 누구 원내대표 하라 말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겁니다. 네. 아무리 뭐 당권파고 비당권파고를 떠나서 그리고 오신환 원내대표나 이 변혁과는 의견을 달리하는 당권파 의원들 김관영 전 원내대표 최이배 의원 이런 사람들마저도 윤리위 결정을 비난하면서 윤리위가 책임지지 못할 결정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네. 결국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손학규 대표의 입지가 조금 더 흔들리게 된 것 같고 오신환 원내대표가 본인은 계속해서 원내대표직 수행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나름대로 중간에서 중지안을 내고 있거든요. 그 중지안이 무엇이냐. 한국당은 수정된 선거제 받아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서 기소권 제한하는 안으로 가자. 이런 것으로 이제 양당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시도는 하고 있는데 당분간 제가 봤을 때 오 원내대표가 원내 교섭단체 대표 협상에 나설 확률이 높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중지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중지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현재로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면 네. 그때 또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임기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10월 10일 네. 유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가 변수고요. 오신환 네. 원내대표가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좀 더 친밀하지 않겠습니까? 네. 같은 식구였었고 한때는. 그렇죠. 한솥밥 같이 먹었어요.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네. 따라서 오신환 원내대표의 정치적 중량감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게 참 복잡하다고 얘기하는 게 민주당 생각하고 지금 민주당하고 같이 공조를 한 지금 대한신당을 빼놓은 나머지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도 잘 못 믿겠다. 민주당이 혹시 변심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죠. 네, 심상정 대표가 특히나 적극적입니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강조하면서 50% 연동률은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건 저희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50대 50으로 가고 네. 이 50에 대해서는 40% 정도만 연동형 비율을 적용하자는 것인데 지금 야삼당은 250대 50까지는 지금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다는 것 같아요. 뭐 260대 40 이런 것보다는 250대 50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아니고 네. 만약 여기에 50% 연동형이 적용되면 그래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정의당 네. 의석수가 10석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거든요. 네. 지금 6석에서. 아무래도 지역구에서 못 얻는 의석을 한 50%라 그러면은 10%그 지지율이 나오게 되면 15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네. 것이죠. 물론 총 의석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50% 그대로 다 보전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10석 이상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굉장히 유리한 제도예요. 야당들에게, 군소 야당들에게. 그런 만큼 이 선만큼은 50%라는 기준만큼은 지키겠다는 입장이고 또 하나의 변수가 대한신당인데요. 네. 대한신당은 지역구 의석 감소를 못 받겠다고 당론으로 정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군소 야당 중에서 의석수는 대한신당이 제일 많고요. 네. 무소속 의원들이나 민주평화당과도 호남이라는 어떤 지역적 명분을 매개로 해서 좀 유기적으로 잘 좀 의견 일치가 좀 되는 편입니다. 네. 그런데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게 되면 예를 들어 3석만 줄어들더라도 그게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호남에서 지역구가 줄어들 확률이 크거든요. 네. 또 호남을 기반으로 한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설득을 할 필요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민주당이 변심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지만 지금 야삼당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 협상 테이블로 만약에 들어오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 그러면 연동 비율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자유한국당하고 합의를 할 가능성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도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었는데 네.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로 들어와서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찰개혁 패스트를 받겠다고 하면 네. 더불어민주당은 굳이 선거제 안 바꾸고 싶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종의 이제 정치적 명분이 있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많이 손해보면서 지금 합의를 하는 거잖아요. 손해 많이 보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명분이 되는 건데 민주당은 사실은 의원들의 반발을 생각하면
안 해도 괜찮다 이런 분위기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 법안이 중요한 거지 뭐 선거제가 그렇게 우선 과제는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군소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인 것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실제 뭐 지역주의를 의원들이 극복하는 차원의 명분은 있으니까.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어쨌든 지역구가 줄어들고 비례대표 당선자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은 네. 정치 신인들이나 여러 전문가 인재들이 보통 비례대표로 첫 발을 띄잖아요. 네. 이러한 정치 신인들이 이제 군소야당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좋은 비례대표 후보들이 모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양당 입장에서는 손해인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필리버스터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 그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대거 신청하면서 이해찬 대표나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런 정치 처음 본다. 협상 안 하겠다고 밝힌 만큼 설령 뒤늦게 협상을 하겠다고 해도 군소야당을 다시 외면하고 한국당과 제3의 협상안을 도출하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치적 부담감이 크거든요. 네. 그 가능성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참 계산이 복잡하긴 하군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도 저희도 이제 이 소식 전해드렸지만 검찰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할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일했던 검찰 수사관 지금 이제 사망을 했지만 그 수사관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라든가 유품들을 압수수색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쾌한 반응을 보였는데 디지털 포렌식에 경찰도 참여한다고요? 네, 경찰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표현이면 참관을 합니다. 참관. 경찰은 처음에 참여를 요청했어요. 같이 포렌식 하자는 겁니다. 네. 참관은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경찰 수사관 2명이 이 포렌식 과정을 지켜만 보고 있다. 참관만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 핸드폰이 왜 중요하냐. 사망한 수사관 A씨가 지금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청와대 압력 때문인지 첫 번째 쟁점이고요. 네. 두 번째 쟁점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밑에서 이른바 별동대 역할을 실제로 하면서 울산시장 수사 하명 수사를 진행했는지 안 했는지 네. 이게 두 번째 쟁점입니다. 네. 둘 다 핸드폰에 관련된 자료나 통화 내역 메시징이 남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포렌식 결과에 따라서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 원래대로라면 경찰이 가지고 수사 자료 정리한 다음에 검찰에게 넘겨주게 되거든요. 근데 검찰이 먼저 압수수색 친 건 경찰을 못 믿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내심 매우 불쾌해하고 있고요. 검찰이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로 이 서초경찰서장이 김종철 경찰서장인데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함께 근무를 했던 인물입니다. 네. 치안팀에 소속돼 있었어요. 정권 초기부터. 그런 여러 개인적 의견 때문에 검찰이 경찰을 못 믿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자 이 김종철 서장이 또 바로 보도자료 냈습니다. 굉장히 격분했던데요. 네, 어떻게 청와대에서 근무했다고 이 공직자를 그렇게 매도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윤건영 실장하고 또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그런 자리도 아니었다면서요.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안보실 있죠. 안에 있었던 네. 자리였다고 하던데. 그러면서 보도자료 내면서 해당 보도를 한 언론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고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시사했기 때문에 어쨌든 분명한 건 이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신뢰하기보다는 믿지 못하고 견제하고 있다. 그 반증이 바로 이례적인 빠른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그 손진 청와대 에서 근무했던 검찰 네. 수사관의 빈소에 윤석열 총장도 조문을 갔었다고 하죠. 네, 윤석열 총장이 애통한 표정으로 조문을 했고요. 2시간 반 정도 굉장히 오래 빈소에 머물러 있었다고 해요. 뭐 유족들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이 A 수사관 자신이 참 아껴 썼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하는데 지금 A 수사관의 유서 내용이 일부 공개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께 면목이 없고 죄송한데 가족들에 대한 배려를 부탁한다는 내용 담겨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 때문에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만 네. 2시간 반 가까이 빈소에 머물면서 어느 정도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은 아니었다는 점을 좀 증명하려 했던 것도 아닌가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조문을 했습니다. 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유족들 만나자마자 유족들이 오열하는 장면이 또 언론사 카메라에 잠시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는 15분 정도 짧게 빈소에 머물렀다 나오면서요. 기자들이나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윤석열 총장이나 백 전 비서관이나 일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족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한테 원망 섞인 뭐 고함을 좀 치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또 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지금 청와대가 이 특감반원 사망과 관련해서 검찰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어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수사관 A 씨의 유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 검찰에서 관련 내용을 흘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불쾌감을 띠고 있고요.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핸드폰이 포렌식 과정에 들어갔잖아요. 네. 여기에서 만약 청와대 출신의 누군가가 이 수사관 A 씨에게 전화를 한 통화 내역이 포착됐는데 그게 어떤 통화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화를 했다는 사실만 만약 언론에 공개된다면 청와대 입장에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 분위기가 청와대 압력 때문이었던 걸 아니냐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검찰에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말라는 그러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부분도 사실상 반박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 피의 사실이 사실 지금 검찰 쪽에서 뭔가 얘기가 언론 쪽으로 줄줄 새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은 뭐 남겼다고 하는 메모 내용부터 시작해서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했던 내용까지 지금 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숨진 그 특감반원과 관련해서 숨진 별동대 수사관 휴대전화 초기 말아달라. 초기화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다던가 그 특감반원이 숨진 또 한 신문에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이란 서장에 포렌식을 못 맡긴다고 한다던가 뭐 검경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던가 이런 보도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네, 확인되지 않은 보도였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소스원 일종의 그런 보도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검찰 관계자 이런 검찰 관계자발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청와대에서는 판단을 했고 사실 그 보도 내용만 보게 되면 뭔가 이 수사관 A 씨가 검찰보다는 청와대의 압력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유추가 되기 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정리를 한 것인데 검찰에서는 본인들이 지금 피의사실 공표한 건 아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참 많이 느꼈지만 피의사실 공표 이게 진짜 검찰에서 누가 흘린 것인지 아니면 언론이 다른 취재원을 통해서 확보한 것인지 명쾌하게 이 언론의 취재 소스를 파악하기가 참 힘든 문제라서요. 근데 그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관 받은 다음에 그게 이제 11월 한 20여일쯤 네, 되죠. 22일이었죠. 네. 그 이후로 보도가 확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한 측면도 있지만 검찰이 일정하게 뭐 검찰이라고 하는 전체 얘기는 하기는 어렵지만 검찰 관계자가 기자들의 취재에 응해서 계속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맞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청와대와 여당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검찰과 각을 많이 세웠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번에 어쨌든 청와대의 경고 메시지도 그렇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에서 과연 강압적 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특별감찰을 법무부가 실시해야 된다고 강도 높은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네. 이 수사관 A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부 여당과 검찰 사이의 어떤 갈등, 알력 다툼이 다시 한번 고조되는 분위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까지죠. 지금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에 지금 착수를 했어요.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17명이 국정조사 요구서 서명을 해서 제출을 했고요. 네.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3가지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경찰이 청와대 하명수사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이게 바로 수사관 A씨 사망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고요. 네.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들 병원의 특혜 대출에 이른바 여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입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현재 정치 상황으로 봤을 때 국정조사가 순순히 채택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 이 국정조사 신청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쟁점,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지금
패스트트랙 국면하고 필리버스터까지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이게 주목을 받을 수나 있을라나 또 모르겠어요. 저는 최소한 A 수사관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잖아요.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검찰 강압 수사 있었는지 특별 감찰하자는 것 받아주고 법무부가 진짜 특별 감찰해서 검찰이 뭐 별건 수사나 강압 수사, 먼지털이 수사 했는지 살펴보고 그 대신 반대급부로 세 가지 모두는 아니더라도 이 수사관 A 씨와 관련된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국정조사 하나는 받아주면 네. 서로 하나씩 주고받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안타까운 생명 잃은 사건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어깨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78일 만에 구치소로 복귀를 했어요. 네, 오늘 오후 2시쯤에 병원에서 퇴원해서 구치소로 복귀를 했고요. 지난 9월 16일 이제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깨 관절을 덮는 근육이 파열이 되어서 왼팔을 거의 못 쓰는 상태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주치의가 2달에서 3달 정도 재활이 소요될 거라는 말을 했어요. 결국 2달 가까이 지나서 오늘 구치소로 돌아갔는데 공교롭게도 3년 전에 야3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던 날이라 또 화제를 모으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재소자가 밖에서 수술받아도 보통 한 달 정도 있다 들어오거든요. 네. 2달 넘게 밖에 있었던 것 자체가 특혜가 아니냐는 그런 시비도 계속 제기되었었던 것만큼 법무부에서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구치소로 복귀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구치소에서는 병원 통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지금 뭐 거의 재판이 파기환송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재판에 어떤 속도가 좀 붙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북한이 리태성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서 미국의 선제적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나섰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이 될지는 미국에 달려있다 이런 말까지 지금 했죠. 크리스마스 선물로 협상을 할지 아니면 뭘 이렇게 뭘 실험을 하거나 쏠지 뭐 네. 이런. 네. 상당히 무서운 담화문인데요. 맞아요. 네. 제가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니긴 한데 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표현이 참 여러 가지 중의적 의견을 네, 담고 맞습니다. 있어서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말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필요한 거예요. 네. 최소한 실무회담이라도 재개되면서 미국의 색다른 카드라도 보고 싶다는 것인데 네. 미국은 이거 선을 완전히 그었거든요. 지난주에 스티븐 비건 실무협상 대표가 미 의회에서 연말 데드라인은 북한이 임의적으로 설정한 거다.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네. 연말이라는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는 뜻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필요하다면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연말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과연 협상이 진전이 될지 그러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네. 만약 협상이 지지부진할 때 북한이 과연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력한 도발로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인내할 것인가가 북미 관계의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북미 관계, 뭐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사람들 지켜보는 사람들 마음 편하게 좀 협상하면 참 좋겠네요. 그리고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1주년을 맞아서 청취자분들이 정말 많은 문자 보내주고 계시고요. 축하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06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뉴스야 지금 뉴스 들으시면서 민식이법 같은 아이들의 법안 등이 정치적 요소로 쓰인다는 것이 가슴 아프네요. 빨리 법안 통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시켜주는 김성환의 시사야 1주년 축하드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4474님 하루의 모든 뉴스 김성환의 시사야 1주년 축하드립니다. 대전 택시기사입니다. 그중에서도 뉴스야 잘 듣고 있어요. 항상 늦은 시간 마무리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쭉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라는 축하 문자 보내주셨고요. 2574님 올해 첫 시작을 시사야와 함께 했었는데 벌써 한 해가 저무는 달이네요. 시사야 고맙다. 시사야 어딨니? 시사야 가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공수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오늘까지 답을 달라고 요구했고요.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권한을 보장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지 못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바른미래당은 어떤 입장인지 권은희 의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공처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자동 부의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이제 표결이 가능해졌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바른미래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뭡니까?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합의 처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고, 네. 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그 합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차이는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끝까지 합의를 한다라는 약속을 하고 합의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고,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합의 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최대한 많은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이 안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제 제한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으라, 이렇게 지금 중재안을 내놓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선거제는 합의해야 된다고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게 과연 합의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그 과반 이상의 표결로 가결시키기 위해서 논의하는 안이 250대 50이 아마 마지노선일 겁니다. 네. 예. 250대 50이라는 것은 현행의 그 선거제도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이고, 네. 다만 현행의 선거제도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라는 제도를 도입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이 정도의 안을 가지고 충분히 그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실무 협상하는 그 논의 테이블에서는 이 원내 지도부들이나 당대표들의 그런 입장하고는 조금 더 유연한 입장으로 실무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자유한국당에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뭐 그런 어떤 움직임을 감지를 하시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전체적인 자유한국당 분위기는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네. 지금 그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실무협상 테이블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실무협의 테이블이 운영이 됐었는데, 네. 이 실무협의 테이블에서는 상당하게 유연하게 논의가 됐고, 제가 제안한 합의 수정안에 대해서 수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수용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만 네. 성제 합의 부분에 대한 그 약속들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유연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끝까지 이 국회에서 이 두 가지 개혁 법안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른미래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250대 50으로 하고 그 50석 비례대표의 50% 준연동형까지는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른미래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실제적으로 현행의 선거제도에 비해서 그 의미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은 아니지만,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라는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만족을 하고,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그 아직은 도입에 그칠 뿐 본격적인 제도의 시행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고,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수처가 검찰과 마찬가지로 정치 공수처화가 됐을 때의 문제나, 네. 또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했을 때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그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견제 보완책을 보완한 그런 합의안으로
자유한국당 역시 이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250대 50안이 거의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지금 공수처 문제로 좀 넘어가 보죠. 의원님께서 네.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공수처 법안을 지금 발의한 분이시기도 하시니까요. 네. 근데 오신환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은 뭐 부여하고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이런 안을 민주당이 받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현재 저희들이 지금 공수처와 관련돼서 크게 우려되는 그 두 가지 정치 공수처화와 네. 공수처의 권한 남용의 문제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보완책을 저희가 마련했는데 첫 번째 정치 공수처화와 관련해서는 처장의 임명 방식 등의 국회의 관여를 통해서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 공수처의 권한 남용의 우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네. 다만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했을 때 이 공수처의 수사를 제한하거나 제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검찰의 기소권을 국민이 다시 견제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견제하는 그런 보완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지금 양당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4+1 협의체에서 지금 뭐 바른미래당을 뺀 나머지 당 포함한 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거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지금 어느 정도 있는 거죠? 네, 기소배심위원회는 지금 뭐 4+1 협의체이든 아니면은 3당의 실무협의체이든 기소배심위원회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금 수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기소배심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네. 2차적이고 최종적으로 이 견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기소배심위원회가 1차적으로 결정을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4+1과 3당 간의 협의체에서 지금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 말씀하십시오. 네, 4+1 협의체에서는 제가 최초에 제안했던 대로 기소배심위원회가 직접 1차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는 방식이고요. 네. 그리고 3당 협의체에서는 기소권을 1차적으로는 검찰이 행사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을 경우에 기소배심위원회가 2차적이면서 최종적으로 기소권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기소권을 행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설명 들으면서도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면서도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묘한 차이와 큰 차이가 있기보다는 이게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에서 제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이 되어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이 잘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데 검경 수사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검찰의 피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하죠.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행의 형사사법 절차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지금은 검찰에 가서 조사받는 것이 수사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는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는 수사기관이 보고서를 쓸 정도의 그러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형사재판에서 법원에서 이제 기소권자가 수사한 수사관을 상대로 증언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형사사법의 중심이 옮겨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바뀌는 형사사법 문화를 생각해 봤을 때 기소와 수사권은 이제 당연히 분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기소는 형사재판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역할을 하면서 수사관을 상대로 증언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형사사법 문화가 바뀌
바뀌게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소와 수사권자가 분리되어야만 이 향후에 바뀌게 되는 이 형사사법 절차의 문화와 체계 정합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 네. 정합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 정합성까지 고려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게 1차적인 기소권을 주는 것이 이 체계 정합성에 있어서의 요구 사항에 또 부합하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다르게 좀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듣기에도 네.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요. 지금 뭐 예. 쉽게 풀면 지금은 이제 검찰 조사 받으면은 검찰이 수사권도 갖고 있으니까 검찰이 조사하고 난 다음에 검찰이 기소도 하고 재판 과정에서 공판 과정에서도 검찰이 이제 그 조사한 내용 신문 조서를 그대로 또 제출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수사하고 기소권이 분리가 되면 경찰에서 만약에 수사를 하면 그리고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신문 조서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수사한 수사관이 재판에 나와서 그 내용을 설명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검찰이 작성했건 경찰이 기록했건 신문 조서가 증거 능력 자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재판에 활용될 수가 없는 자료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소권자가 수사를 한 사람을 상대로 증언을 청취하는 것이 꼭 필요한 형사재판 절차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개혁이 되는 거고, 그게 이번에 팩트 안건에 같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이 법안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리 앞으로 사법 절차에 대해서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법안들이 과연 국회에서 합의 처리가 가능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국회의 입법 과정이 상세히 다루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말 형사사법 절차가 일대 근본적인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정말 일대기적인 변화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네. 이런 변화 속에서 방금 말씀드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의 체계 정합성 때문에 네. 필요하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연계돼서 실무적으로 논의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의식들을 다 공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는 합의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합의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합의를 하지 않고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합의하지 않은 사람들을 단순히 뺀다 이런 의미 외에 논의 자체가 심도 깊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바른미래당이나 제가 공수처 법안을 별개로 이렇게 상정시키게 된 원인이, 이게 합의 과정을 자꾸 없애면서 필요한 논의들이 자꾸 생략되고 필요한 논의들이 논의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네. 계속해서 바른미래당에서 수정안을 내고 안건 상정을 해서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고, 이런 논의 과정이 정말 마지막 표결 직전까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계속 주장하는 거고요. 네. 참 지금 각 당의 입장이 너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합의안 만들기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 사법 절차 생활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좀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1주년을 맞아서 깜짝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평소 김성환의 시사야 애청자분들이라면 쉽게 답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를 꽉 채워주시는 고정 출연자가 총 몇 분이 되는지 문자 보내주십시오. 깜짝 퀴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딱 15분간만 정답을 받을 텐데요. 정답을 맞추신 청취자분들 중에서 선착순 10분께 모바일 케이크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듣는 청취자분들이라면 저희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정답을 아실 수도 있으니까요. 15분간 빠르게 한번 움직여 주십시오. 또 퀴즈와 별도로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프로그램에 대한 응원과 비판 메시지도 계속 받겠습니다. 오늘 케이크 상품권을 50장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이 보내주시고 또 축하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많이 보내주실지 몰랐는데 좀 놀랐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5559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첫돌 축하합니다. 짧은 시간 최정상 시사 프로로 자리매김 큰 박수를 보냅니다. 첫 시간 마지막 시간 못 맞춰 당황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각 코너마다 유익하고 좋은 정보 많이 기대하고 장수 프로그램 되십시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각오를 모두 알고 계시네요. 5899님. 매일 저녁 명쾌하게 뉴스를 여러 가지 시선으로 해석해 주시는 점 너무 좋습니다. 2주년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출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1315님. 야밤에는 라디오 시사 프로가 거의 없는데 시사야가 오아시스 같은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청취자분들의 응원 메시지가 저희를 더욱 제작진을 힘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실 문자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가브리엘 애플린의 How do you feel today 들으시고요. 전 11시 5분 2부에